슈퍼버그 맷 메카시 지은 슈퍼버그. 항생제 연구의 정체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네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몇 주 후 나는 월시에게 말했다. IRB는 수정한 네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하고 달바의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엘레간이 달바를 공급하는가, 연구에 참여할 환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등 다른 질문들을 해왔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내가 흥분해서 물었다. 환자를 돌본 적은 있는 건가요?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은? 침착해. 다시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일이야. 월시가 말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익숙해져야 해. 라고 그가 덧붙였다. 임기응변, 적응, 극복. 그것은 해병대의 구호이자 월시가 자주 외우는 주문중의 하나였다. 그가 다른 의사들과 그의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구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항상 빠른 결과를 원했다. 여러 면에서 나는 더딘 임상시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월시의 조언에 따라서 엘레간이 약을 공급해 줄 것이며 약 100명의 지원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신을 원했다. 그리고 진료를 하러 갔다. 100명이라고 쓰면서 나는 우리 임상시험의 범위를 상기하게 되었다. 생명공학 기업인 아카오제는 슈퍼버그 연구에 13명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659명의 환자를 인터뷰하고 평가해야 했다. 나도 임상시험 지원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수천 명의 환자를 조사해야만 할지도 몰랐다. 나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바로 하고 옴니플럭스만큼 위험할 수도 있는 미검증 항생제의 잠재적 이점에 관해 홍보하는 연습을 했다. 달바가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에 이어 말했다. 우리는 그 효능을 믿습니다.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후에 몇 주는 힘들었다. 나는 임상시험을 책임지고 싶었고 달바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었지만은 어쩌면 그럴 수 없을지도 몰랐다. 임상시험이 승인받더라도 항상 끝까지 진행되는 건 아니다. 임상시험 중반 또는 초반에 신약이 효과가 없거나 위험하다고 여겨져서 중단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신약의 위험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FDA는 승인해 준 후에도 감시를 계속한다. 임상시험 데이터가 수집되는 대로 독자적인 집단에 의뢰해 모니터링을 함으로 선임 연구자는 임상시험을 중지해야만 한다는 전화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 그건 생각해도 불편한 일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우리의 임상시험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내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할지 종종 상상해 본다. 나를 믿었던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가 임상시험 보류 통지를 받았을 무렵에 유엔은 처음으로 약제 내성 박테리아를 주제로 총회를 개최했다. 유엔 총회에서 의료 문제를 다룬 것은 HIV, 에볼라, 비전염성 질병에 이어 이번이 겨우 4번째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슈퍼버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주의 깊게 살폈다.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이 총회의 목표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는 것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보였다.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항균제 내성으로 인해서 양질의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과 유사하게 슈퍼버그 문제의 전 세계적인 대응 노력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규제를 강화하고 신약 개발의 혁신을 장려하며 항생제 사용 방식을 감시하는 보고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딘 느낌이었지만은 병원에서의 내 일상적인 경험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구설이 없는 합의가 의미 있는 변화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유엔 총회 이후에 세계보건기구는 위험한 슈퍼버그들을 유병률, 내성 수준, 사망률을 기준으로 중급, 상급, 최우선으로 등급으로 나누어서 발표했다. 목록에는 표준치료제의 내성을 갖게 된 황석호전산 구균, 폐렴 연수산 구균, 장내 구균의 일종인 엔테로코커스 페시움 같은 익숙한 병원균뿐만 아니라
카르바 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처럼 덜 알려진 박테리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 환자 잭스는 WHO 목록에 포함된 박테리아의 절반에 감염된 상태였다. 관련 기사에서는 MRSA 메드실린 내성 황색 호두상 구균, 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CRE 캄바네넴 내성 장내세균 등처럼 알파벳 약칭으로 이 세균들을 칭칭했고, 나는 이런 약칭이 복잡한 균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으면 했다. 내가 가장 관심을 둔 것은 가장 유명한 슈퍼버거일 MRSA이다. 예전에는 MRSA가 체육관, 의료기관, 라커룸 같은 특정 장소에만 서식했으므로 이 균과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었다. 오랜 세월 MRSA 환자의 대부분은 운동선수와 노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MRSA가 지역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위험해졌다. 의사들은 이런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2000년 초반 MRSA는 의사들이 이를 검사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까닭에 파악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다. 이는 감염의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졌고 항생제 내성 가능성을 높였다. 이제 우리는 MRSA가 젖소에 서식하기를 좋아하며 젖소가 병원소, 병원체가 침입해 정식 발육하고 있는 장소 고시를 하면서 이 박테리아가 종사에 전파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달반은 MRSA에 효과적이며 병원과 지역사회 내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지만 IRB의 승인이 없이는 MRSA나 다른 감염을 치료하는 데 쓸 수 없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 선반에 놓아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5개월 동안에 나는 IRB로부터 임상시험 보류 통보를 3차례나 더 받았다. 계획서의 수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수정할 때보다 전보다 못한 계획서가 되었다. 5번째 보류 통지서를 받은 후 나는 엘레간의 연구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엘레간은 연구를 취소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박사님이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연구원이 말했다. 개인적 직업적 발견의 해가 될 줄 알았던 한 해가 끔찍한 한 해로 바뀌었다. 며칠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나의 좌절감은 더욱 커졌다. 몇몇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괴로웠다. 박테리아는 진화하고 감염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가는데 나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리의 작은 발진으로 시작한 감염이 심장뼈 내로 급격히 퍼져서 장기 입원 몇 달간의 재활치료 때로는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내가 가진 최고의 약들을 처방하고 있었지만 더는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다. 내 환자 중에서 점점 많은 이들이 더 이상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팔다리의 괴사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실로 옮겨졌다. 나는 피부 감염으로 젊은이의 몸이 유린당하고 하나씩 장기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봤다. 그 옆 병상의 해병 장군은 사다구니 근처에 난 뼈러지를 터뜨린 후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 근막염과 싸우고 있었다. 그가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그의 딸에게 전하면서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겨우 눌렀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 나는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병원에서 일하는 것에 팀에 소속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학에 끌렸다. 특수의 마운드에서 아침 회의진으로의 이동은 내게 팀원만 바뀐 자연스러운 전환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정말 그랬다. 실제로 의과대학은 예일대에서의 예과 과정보다 스트레스도 적고 즐거웠다. 하지만 레지던트 과정과 세부 전문 과정을 밟아가는 동안에 팀은 줄어들었다. 나와 똑같은 임상적인 관심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나는 고립감을 느꼈다. 환자나 단들이 끔찍한 선택지를 놓고 의논할 때도 많았다. 그건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음을 알고서 무거운 마음으로 투구를 하는 것과 비슷했다. 나는 회의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병세가 심해지고 있는 환자들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았다. 나의 다른 연구들은 즉각 IRB의 승인을 받았었다. 그런데 지금 왜 지체되는 것일까? 달바가 어떻다는 건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었다. 어쩌면 엘레간과의 제휴 때문일지도 몰랐다. 엘레간은 항생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좋은 평가를 얻었지만 속임수에 가까운 기이한 기업 행위로도 유명했다. 엘레간은 블록버스터급 안약인 레스타시의 특허권을 뉴욕주 북부의 세인트 레지스 모크 조객에 이전하고
부족의 자치권을 내세워서 복지약품 제약사들과의 특허권 분쟁을 피했다. 그것은 이미 철저한 착취당한 집단을 이용하는 행위처럼 보였을 뿐 아니라 대중이 더 값싼 복제약품을 사용할 수 없게 제한하게 될 것이므로 나는 엘르간의 전략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엘르간은 항생제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더 확보하는 한편으로 그 부족은 수익원을 얻게 될 터였다. 후위의 특허권 이전은 법정에서 기각되었다. 버텨봐. 그 일에 집중하고 버텨. 월시는 매일같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혼자서도 이 일을 해내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가 개입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다. 때때로 우리의 대화가 영화 베스트 키드의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영화 속의 신비로운 고수 미야기 씨처럼 그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게 해주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거나 일련의 질문을 던져서 요점을 명확히 해주었다. 그것은 어려운 학습 방법이었다. 나는 계획서를 수정하면서 날마다 그의 충고를 떠올렸다. 6개월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내 연구는 처음에 제출했던 것과는 다른 연구로 바뀌어 있었다. 동료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승인 보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나를 위로했지만 내 경우와는 전혀 달랐다. 임상시험을 시작하기까지 통상 130일쯤 걸리지만 나는 그 2배를 넘겼다. 나는 IRB가 임상시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단시키는 것은 아닌지 단서를 찾으려고 승인 보류 통지서를 몇 번이고 훑어보았다. 나는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의 문구를 수정해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월시의 연구실로 갔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나는 말했다. 액자에 담긴 원고들과 교재에 둘러싸여 앉아 있으면서 나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월시는 혁신으로 특정 지어지는 경력을 쌓으며 우리 분야의 최고 자리에 올랐었지만은 그런 그도 가끔 좌절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내가 매일 보내기 버튼을 누른 직후에 월시가 전화를 받았다. 내가 연구실에서 나가려는데 나가지 못하기에 그가 손질했다. 그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이마살을 찌푸렸다. 잠시 후에 그는 스피커폰을 켰다. 전화를 건 사람은 덴버의 소아 청소년 감염 전문의였다. 15세의 소녀 환자인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의 두려움을 감지했다. 월시는 회의실용 탁자 위로 양손을 맞잡으며 물었다.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환자는 스코폴라리옵시스라는 곰팡이에 감염됐습니다. 월시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환자에 대해서 좀 더 말해보시오. 덴버 의사가 말하는 동안에 월시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과 연녹색 넥타이를 훑어내렸다.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박사님께 전화하는 것만 빼고요. 월시 스코폴라리옵시스 감염의 치료법을 아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아마 북아메리카에서는 그가 유일할 것이다. 월시는 가운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20분 동안 우리는 덴버의 의사에게서 환자의 상태를 상세히 들었다. 그는 몇 번에 한 번씩 설명을 중단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슈퍼북으로 둘러싼 관심은 주로 박테리아에 집중되어 왔지만 약물 내생 진균도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제약회사 대부분은 진균 감염이 상대적으로 드물고 이윤이 적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에 투자하기를 꺼렸다. 그런 실상은 덴버의 의료지인에게 득이 될 게 없었다.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월시가 답변에 나섰다. 우선 포사 코나졸 투여량을 2배로 늘리세요. 환자는 더 높은 투약량도 견딜 수 있습니다. 월시는 환자의 경과를 관찰해줄 진단 검사들을 불러주면서 한참씩 눈을 감고는 했다. 알겠습니다. 덴버의 의사가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테르비나핀은 어떨까요? 월시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됩니다. 환자에게는 가리크 수혈도 필요가 할 수 있습니다. 처방한 적이 있습니까? 월시는 소녀의 면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백혈구 수혈 제한을 하고 있었다. 월시는 대답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월시는 손목 시계와 책상 위의 두 컴퓨터 모니터 사이에 걸쳐놓은 달력을 들여다본 다음에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채고 덴버 직항편을 아이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오락가락했던 월시의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 사이의 경계가 몇 년 전부터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정력이 없는 환자들을 돕고 약을 개발하는 데 바치며 하루에 달성할 수 있는 의무량의 한계를 늘려가는 듯 했다.
직업적 삶이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 되어 그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소명이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월시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환자는 범혈구, 감소증,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감소한 상태에 이어서 이제껏 처방한 어떤 것으로 반응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게 부질없을지 몰라요. 소녀의 골수는 기능구전으로 적혈구, 혈소판 또는 평소 감염을 물리쳐주는 백혈구를 더 이상 생산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범혈구 감소증으로 인해서 지하실의 곰팡이를 포함한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염물이 침범한 것이다. 시프코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럼 어쩌지요? 응급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야죠. 라고 월시는 대답했다. 그러면 환자의 골수에 신선한 조혈모 세포가 보충되어 백혈구가 생성되고 면역체계도 회복될 것이다. 수하기 저편의 의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사이 내가 물었다. 정말 것일 거예요? 월시는 공책을 덮고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20분 후 그는 택시를 타고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고 있었다. 때때로 진균 연구는 지적 변방처럼 느껴진다. 박테리아가 학계와 산업계의 향측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미생물학자로 통칭되는 진균학자는 원래도 수가 적었지만 해마다 더 줄어들고 있다. 혐오 감염 전문가라는 게 그리 근사할 건 없지만 재앙이 닥쳤을 때 전화를 걸 톰 월시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제를 우연히 발견한 이야기는 과학에 관심이 싹트고 있는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최초의 항진균제를 발견한 사연 역시 똑같이 흥미롭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부분의 과학책이 생략하는 바람에 요즘 대다수의 젊은 의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명민한 두 여성이다. 엘리자베스 헤이즈는 겨우 3살의 나이에 고아가 되었다. 20세기 초반 그녀는 처음에는 할머니와 나중에는 삼촌과 함께 살면서 미시시피 농촌을 뛰어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지금 미시시피 여자대학으로 불리는 대학을 다니다 뉴욕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대학에서 세균학을 공부했다. 1차 세계대전 후 학업을 중단하고 군대에 복무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녀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31년 뉴욕시 실험연구소로 옮겼다. 10여 년 후 2차 세계대전 중에 의사들은 페니실린 덕에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권위는 많지 않지만 진균에 감염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치료제는 없었고 플레밍이 발견한 항생제가 치명적인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엘리자베스 헤이즌에게 그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는 임무가 주어졌다. 그녀는 실험실에서 토양 샘플에서 미생물을 찾아내 분리한 다음 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2가지 진균 칸디나 알비칸스, 크립토코쿠스, 네오프로만스 시험을 해보는 고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효과가 있는 듯한 미생물을 찾았을 때 헤이즈는 샘플들을 식품 저장용 유병에 넣어 뉴욕 올리버의 화학자 레이첼 브라운에게 소포로 보냈다. 브라운 박사는 뉴욕 업스테이트 뉴욕주 중북부 지역에서 샘플들을 정제하여 동물 실험용 약을 만들어서 헤이즌에게 보냈다. 그들의 협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다. 미국 우편 서비스의 놀라운 효율성 덕택이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수천 개의 분자를 검토했지만 시험관에서 진균을 죽인 거의 모든 약이 동물에게는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다 동물에게도 효과가 있는 한 가지가 마침내 발견되었다. 수많은 장소 중에서 헤이진의 친구인 제시너스의 정원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발견된 그 화합물은 동물이나 인간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진균을 파괴했다. 흙 속의 한 박테리아가 항진균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헤이즈는 그 박테리아 친구의 이름을 딴 스트레토미세스 노우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두 연구자는 1950년 미국 국립과학원 뉴욕회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황금기에 접어든 대형 제약사들은 그들의 발표에 즉각 관심을 보였다. 헤이즌과 브라운은 갑자기 부자가 됐고 잠시 유명해졌다. 그들은 그렇게 수백만 달러를 연구비를 지원한 비영리 단체에 투자했다. 그래서 항생제를 더 발견했다. 니스타틴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나도 늘 이 약을 처방하고 한다. 그래서 제약회사의 어떤 일을 그러나 니스타틴의 개발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과학도나 의대생 레지던트에는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 역사의 단편에 잊힌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알렉산더 플레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은 엘리자베스 헤이즐과 레이첼 브라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날짜는 흘러가고 나는 RB와 계속 실험하고 있을 때에 주요 의학지 경제학자들은 좀 더 과감한 형태의 푸시앤풀 인센티브로 제약사의 구매를 당기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항생제는 종양학이나 류마티스학 같은 다른 분야의 치료제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약의 가격이 치료의 혜택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은 2억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은 몇 달러밖에 안 한다. 그에 반해서 몇몇 화학요법 항암제는 수만 달러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만은 수명을 겨우 몇 주 연장할 뿐이다. 이 기묘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 가지 방안은 진단에 기초한 이중 가격제로 경험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의사의 전문 지식과 환자의 증상에 미쳐볼 때 폐렴이 의심되나 흉부 X선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처방될 낮은 가격을 진단이 확정되면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은 확실한 진단을 내리려는 의욕을 꺾을 수 있다. 의사들은 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추측만으로 진단을 끝낼 수도 있다. 다른 방안으로 미리 정해놓은 공중보건성 우선순위가 높은 약을 만든 제약사에 수억 달러를 지급하는 시장 지인이 보상 모델의 도입이 있다. 슈퍼버그를 죽일 수 있는 약은 처방 빈도와 상관이 없이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아이디어는 옵션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특정량의 미승인 항생제를 정해진 가격에 살 권리를 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약이 실패하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 옵션을 구비한다면 투자자들의 위험을 반영하여 가격이 낮고 승인 과정 후반부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옵션 후 보유자는 나중에 정부나 병원, 환자에게 이익을 남기고 옵션을 팔 수 있다. 자유시장 지지자들은 이 방안을 대단히 좋아하지만 여기는 신약 개발자와 옵션 구매자들 사이의 과학 정보의 공개적인 교환이라는 쉽지 않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방안은 저소득 국가의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옵션 가격이 너무 높으면 옵션 보유자가 값을 터무니없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FDA는 병원들이 특정 수량의 항생제 신약을 쓰려면 정액 요금을 내도록 하는 가입 기반 방안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음악과 영화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의료센터들이 신약을 공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 아이디어들 가운데 어느 것도 독자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도 아이디어들을 조합해서 시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누누이 들은 것처럼 항생제는 수익성이 별로 없다. 한 경제학자는 3천만 달러를 낭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생제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했다. 인센티브에 상관이 없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너무 번거로워진 규제체제와 승인 절차 때문에 항생제 연구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매일 병원에서의 경무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월시가 그리웠다. 그는 장애물로 가득한 분야에서 지혜와 무한한 낙천지의 원천이었다. 나의 낙관론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의 끊임없는 열정을 수혈받아야 했다. 그가 맨해튼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새로운 요로 감염 치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그의 연구실로 건너갔다. 나는 덴버에 사는 소녀가 목숨을 건질 것이며 저혈모 세포 이식도 필요 없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나는 IRB로부터 짧은 이메일을 받았다. 임상시험 계획서 관련 문건은 승인되었습니다. 몇 년에 걸친 계획과 몇 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나는 마침내 달바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시기도 그보다 좋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월시가 내 등을 토닥이 말했다. 이제 곧 진짜 일이 시작되겠구나. 응? 달바 임상시험 지원자들 제3부에서 달바